자산, 재화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 및 일시적인 수요 공급 문제로 발생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는 공통적으로 저금리 정책과 함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한 시중에 풀린 막대한 통화량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쟁 또는 특정 국가의 경제 봉쇄 정책 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로 발생하는 물가 상승도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공급 축소를 해결하려고 공급처를 다변화함과 동시에 대체제를 찾으려 노력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등 단기로 끝날 수도 있다. 반면에 중국과 같은 저렴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나라와의 교역이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 저렴한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저렴한 소비재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조 장기화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급 사이드가 아닌 수요 사이드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늘게 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 인구 증가 추세 감소 및 노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에 갑작스런 수요 급증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같은 공급 탄력성이 낮은 자산을 제외하면 글로벌 공급망 기반의 많은 제조기업들이 있기에 소비재의 경우에는 공급 탄력성이 대부분 높다. 따라서 소비재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갑작스런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 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현상이 핵심 원인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편 사실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동안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된다. 그러면 통화량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 첫 번째는 글로벌 기축 통화가 추가 발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종이 또는 전자화폐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기축 통화 국가가 포퓰리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자유선거 기반의 민주주의 국가인 점이다. 따라서 증세 정책을 표방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표를 얻기 어려운 반면 세금을 덜 내게 하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정치 공약에 손을 들어준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을 통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돈을 찍어내다 보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에 시중 금리를 낮추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금리 환경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채를 일으켜 돈을 빨리 돌게 되고, 돈이 더 빨리 돌수록 경제 활성화 및 세금은 더 많이 거치게 된다. 저금리는 세율 인상이 아닌 재화의 거래 증가를 통한 통화 유통 속도를 높게 한다. 이럴 경우 세금의 총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기축 통화와 전 세계 국가들 간의 환율을 유지해야 글로벌 교역과 금융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도 미국과 같은 속도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러한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가들도 국민의 표심을 얻는 데도 좋다.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국가가 재정 적자, 정부 지출 규모가 세입 규모보다 높은 상황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발생된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 현상으로 미국의 국채 잔액 규모는 매년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짊어지는 국가 부채 잔액은 2010년대에는 10조 달러대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30조에서 40조 달러대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향후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는 가정하에서도 2030년대에는 60조 달러대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국채는 달러로 발행되는 특성이라 달러를 찍어내 갚으면 되므로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위험은 전혀 없다. MMT라는 현대화폐 이론에서는 기축 통화국이 계속 통화를 찍어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현대화폐 이론이 성립되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특정 조건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1% 수준의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갚을 원리금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기에, 지금도 국가가 국채에 대한 짐을 견딜 수 있다면 나중에도 견딜 수도 있을 거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를 4에서 5%대 금리로 계속 대환 발행하게 되면 미래의 국채 잔액 규모는 복리 효과와 유사하게 반영되어 스노우볼 현상으로 인해 국채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증가되는 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 속에서 국채 차환 발행 금액은 자연적으로 늘게 되는데 반해 문제는 미국의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있는 수요 규모보다 더 빠르게 국채 공급이 늘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눈치 빠른 수요자들이 평상시 수요보다 더 적게 국채를 매입하는 행동을 먼저 하게 된다. 이후에는 일반 수요자들도 국채 매입을 적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반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경찰 국가 역할 및 5.1달러 역할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정세에 있어서 달러에 대해 도전하려는 각국의 통화 및 가상화폐와 같은 대체 수단의 활동이 미국 국채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보다는 적게 가진 자의 몫인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국채 잔액이 어마어마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앞으로 발행할 각국의 신규 국채 규모는 스노우볼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고금리 유지를 통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채 만기 시점의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간을 이연시킴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규모를 크게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시간이 흐른 미래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통화위기 시대가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혹시 모르는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영원 불변성, 희소성을 갖춘 화폐적 자산을 일정 부분 자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일 것으로 믿는다.